위장술의 도 같은 범인 때문에 백 형사님이 동료 형사님을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때는 2006년 7월 초 새벽 3시경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이 만신창이가 된 한 여성을 데리고 강동경찰서로 들어오면서 소리칩니다. 여기요! 여기 이 아가씨가 큰 봉변을 당한 것 같은데 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당시 당직을 하고 있던 팀이 사건을 처음 접수를 했습니다. 당직팀 말로는 같이 온 남성이 입힌 걸로 보이는 옷을 이렇게 덮어서 알몸인데 겨우 가린 채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겨우 부축받아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경찰서로요.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고 뭔가에 잔뜩 겁은 먹었는지 덜덜 떨면서 울기만 하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년의 남성은 어쩌다 여성분을 경찰서로 데려온 건가요? 그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저희 관할인 강동이랑 가까운 그 하남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산길을 돌아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도로 위에 허연 뭔가가 갑자기 기어 나오더랍니다. 아유, 처음에는 진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급히 차를 세우고 다시 가보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여자가 꿈틀대면서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기어 나온 데다가 도로 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는 게 몸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태고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성분은 청테이프로 눈과 입이 테이프로 이제 감겨져 있었고요. 손발까지 노끈으로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이 일단 테이프와 노끈을 끊고 급한 대로 트렁크에 있던 그 기사복 잠바를 입혀가지고 네. 가까운 저희 경찰서로 오게 된 거죠. 그 여성분은 지나가던 그 기사님을 만난 게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안 그러면 차에다 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쓰러져 있으면. 맞아요. 그 새벽에 그 인적이 드물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산길이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입니다. 다급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분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충격에 말을 못해서 당직팀이 자필 진술만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남자한테 납치를 당한 후에 돈을 뺏기고 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은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범인의 그 DNA를 확보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DNA까지 철저히 안 나오게 했다면 처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함이 생기죠. 초범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놈은 진짜 빨리 잡아야죠. 아, 잡아야죠. 당시 당직팀 팀장님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백 형사님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백 형사, 아무래도 이 사건은 너네 팀이 좀 맡아줘야겠어. 그렇게 이 사건이 이제 백 형사님 팀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백 형사님 팀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서울의 경찰서가 대략 30여 곳, 그중에 강력팀이 약 180여 개 정도 있었는데요. 실적이 1등이었던 팀이 바로 이제 백 형사님 팀이었다고요. 와, 서울 전체 1등이요? 예. 엄청난 실적을 갖고 계셨네요. 믿고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맡은 백 형사님은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듣기 위해서 우선 피해 여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피해자분이 어렵게 꺼낸 얘기에 백 형사님이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러셨던 거예요? 처음에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고 이제 물었더니 인터넷에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남자를 만났다. 그렇죠. 피해 여성분한테 사이트 이름을 물어보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얼핏 보니까 구인 구직 사이트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나눠줄 친구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몇 시간 데이트만 해주면 고액의 돈을 주겠다 하는 글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애인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애인 대행 사이트. 2006년도 사건이잖아요. 네. 그때 막 이제 이런 사이트가 유행을 하던 시절이고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신종 서비스업으로 이게 알려지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여기 사이트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이런 시점이죠. 야, 그럼 피해자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나갔던 건가요?
피해자도 자신의 소개를 간단히 올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뒀었는데 30대 남성이 그걸 보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자신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만나기 전까지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대화만 나눠주면 아르바이트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별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때만 해도 이게 막 위험하다 이런 게 알려지기 전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남성은 만나자마자 지갑에서 수표 3장을 건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을 차에 태운 후에 그렇게 달려간 곳이 양평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양평에 들어서자마자 남자가 순간 돌변합니다. 돌변이요?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요.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뺨을 마구 때리고는 전혀 상상도 못할 얘기를 꺼냅니다. 어머. 사람 3명이나 죽여서 묻어봤어. 지금 너 하나 묻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목숨은 살려줄게. 그렇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손발을 결박한 후에 겁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리고 피해자에게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협박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나차인 상태 여성을 그대로 트렁크에 싣고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한참을 달리던 차가 몇 차례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가 한도간 정적이 흐르고 차에 타면 차가 다시 움직이고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더니 트렁크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여성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 여성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보니 차량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범인이 갔다고 판단하고 무작정 빛이 나오는 쪽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살겠다는 이제 1년 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버려놓고 간 거네요.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죠.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 피해 여성이 기절해 있었으니까. 사망했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이 왜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돌변의 직전까지는 그 범인의 맨 얼굴을 봤단 얘긴데 생김새나 그런 걸 얘기했나요?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자가 충격이 커서 그런지. 어. 곱슬무늬에 그 줄무늬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고 팔에 문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 탔을 때 기억나는 건 흰색 차량이었는데 대시보드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있네요, 보니까.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만났고 전화 통화도 만나기 전에 몇 번을 했다고 했거든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중전화였습니다. 아. 범인은 피해자에게 준 수표도 확인해 봤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수표였고요. 수표도 가짜로 유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건넸다는 그 3장의 수표요. 야, 유조 지폐까지? 저희가 그 승용차 중에 흰색 모델인 차량 사진을 모두 뽑아가지고 피해자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까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범인과 처음 만난 장소부터 양평으로 들어서는 도로 CCTV를 모두 추적해 봤는데 너무 흔한 차량이라 범인 차량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범인의 차량을 찾아냅니다. 아. 어디서요?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를 싣고 돌아다니다가 영등포의 한 마트 인출기에서 피해자 카드로 200만 원을 찾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출기 CCTV에 범인의 얼굴은 찍히지 않았는데요. 인출한 그 시간대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흰색 차량의 번호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량 번호를 조회한 형사님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오입니다. 설마 이게 그 형사님의 동료의 차? 진짜?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팀 후병사가 있었는데 절친한 형사 차량이더라고요. 에이. 아, 난 그냥 던졌는데 그게
진짜요? 네. 이러면 당연히 의심하죠. 그 시간에 거기서 그 나온 하얀색 차는 그것밖에 없었을 거 그것밖에 아니에요.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범인의 위장술 때문에 다른 형사님을 의심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후배가 뭐 그럴 애가 전혀 아닌 직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저 네. 역시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확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 번호가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도 얘기하고 혹시 영등포 마트에 간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떤 놈이 제 차 번호를 따갔는지 난 간 적도 없는데도 자꾸만 과태료 딱지가 날라와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지금. 내 차가 영등포에서 또 찍혔다고요? 아예 안 그래도 제가 그놈 신고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멍청한 놈이 형사의 차량의 번호를 따갔다고요? 이미 과태료가 그냥 그러니까 날려. 차량 번호를 위조를 하는데 형사님의 차량 번호를 위조를 한 거잖아요. 황당하네 정말.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다고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연히? 아 우연이라고 하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거. 그러게요. 대체 뭐 하는 놈이죠 이게? 사실 이제 2006년도잖아요.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복제하거나 절취해가지고 붙여서 달고 다니면 검문으로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니던 시절이에요. 아. 지금은 그게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검문소를 지나가면서 그게 검색이 되어가지고 바로 추적을 해서 체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번호판도 가짜면 차량 추적도 아주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번호 하나로 차가 두 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차량 번호로는 수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백 형사님이 굳이 뭐 차를 추적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백 형사님은 다른 루트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했던 진술 중에 하나가 백 형사님의 머리를 자꾸 뭔가 불을 지핍니다. 양평으로 가던 길에 그 범인이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기름을 넣었다는 진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돈을 지불했을 텐데 이걸 카드로 지불했는지 현금으로 지불했는지 그러네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위조에 능숙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때문에 범인은 당연히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범인이 현금을 썼다면 어쩌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약속 장소 어디선가에서 현금을 찾지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 은행을 이제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와 만나기 20분 전쯤에 약속 장소와 가까운 은행 CCTV의 줄무늬에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현금을 찾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아까 인출기 CCTV 얼굴이 안 찍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얼굴을 가렸나요? 아닙니다. 이 범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심을 했는지 얼굴은 정확하게 잘 찍혔습니다. 은행에 확인을 했더니 그 돈을 찾았던 통장이 30대의 남자의 통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범인이 자기 통장에서 돈을 뽑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피해자한테 그 CCTV에 찍힌 사진을 보여줬더니만 뭐 단박에 맞다는 거예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의 행적까지 추적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이 남자 누군지 확인이 됐나요? 네, 용의자인 이 남자를 지금부터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요, 30대 남성으로요, 영등포에 사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미 폭력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에 범인이 살고 있었나요? 집주인 말로 2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평소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아예 전화번호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놈은 어떻게 찾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피해자와 만났던 약속 장소 앞에 있던 그 은행으로 다시 갑니다. 통장 거래 내역 중에 혹시 최 씨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근데 광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광고회사요? 광고회사요? 그럼 최 씨가 회사에 있던가요? 또 가봤더니 한 달 전에 회사를 또 그만뒀습니다. 아, 회사에 근무할 때 실력도 좋았는데 갑자기 강남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말을 하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때까지 동료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럼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그 기술로 위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투표도 위조하고. 왜냐면 광고 회사 같은 데서 뭐는 가짜로 이렇게 뭐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촬영 소품도 제작하고 막 네, 이러니까. 소품도 제작하니까. 그러면 최 씨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었을까요? 최 씨가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위치 추적을 걸어놨습니다. 그냥 해놓고 혹시 그 최 씨가 평소에 뭘 타고 다니더냐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흰색 차에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 씨 차를 같이 타고 최실 집에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밤이라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영등포가 아니고 전농동이라고 아, 얘기를 전농동이요? 합니다. 예. 전농동은 약간 그 동대문 동대문 쪽이잖아요. 보였잖아요. 네. 그럼 전농동에도 집이 있었나? 그런데 이제 직장 동료가 흘린 이 정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형사님이 통장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걸 포착했는데요. 최 씨가 한 달에 2번 전기요금을 각각 내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로번호로 주소지를 확인해 봤더니 하나는 영등포, 나머지 하나는 전농동이었습니다. 아, 그럼 거주지가 두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농동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등포는 이사 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형사님은 전농동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도착하자마자 백 형사님은 확신합니다. 최 씨가 지금 여기 숨어 있구나. 주소지 앞에 흰색 승용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요. 대시보드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자동차 모양의 방향제가 방향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번호판을 봤더니 제 후배 형사의 절친 형사 번호판이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순간 약간 짜릿하셨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바로 덮치셨어요? 아니죠. 일단 집안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앞에 유리에 명함이 꽂혀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내일 해외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차를 좀 안쪽에 댔으면 하는데 그쪽 차가 막고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아, 12시에 오신다고요? 아, 그럼 뭐 제가 그 집 앞에 당구 한 판 치고 올 테니까요. 12시에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자연스럽다. 다급하게 막 괜히 보채는 느낌 없이. 형사 업무의 절반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요. 무조건 네. 기다려야 되고 조급하게 전화하거나 함부로 전화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갈 수가 있기 완전 때문에 수포로 그냥 날아가는 거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래서 범인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12시 되니까 주차장으로 누가 전화하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CCTV에 찍힌 그 얼굴이 맞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다가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안녕하세요, 앞집 분이세요? 그러길래 너 잡으러 온 형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너 잡으러 온 형사입니다. 너 잡으러 온 저승사자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무슨 일이냐고, 왜 왔냐고,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너는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지 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차피 증거론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때 지역 경찰들이 검거 현장을 들이닥칩니다. 그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저희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파출소 경찰님들이 형사님을요? 왜요? 형사를 사칭하는 건달들이 들어와서 자기 남자친구를 묶어서 납치하려고 한다고 당시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영장하고 신분증 보여주면서 돌려보냈죠. 야.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또 이 남자의 실체를 전혀 몰랐던 몰랐던 모양이네요. 거지. 그러니까 신고를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잡아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남자친구가 범죄자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놀랐다 하면서 울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행을 인정을 했나요? 수갑 채우고 나니까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차량도 바로 수색을 했는데 다행히 그 안에서 피해자 신분증, 속옷, 아이고. 결박 겉에 설던 테이프, 감식 결과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나왔고 청소할 생각도 없이 아주 오만한 범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나는 자기는 완벽하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죠. 생각한 거지. 그 범인 차에서 나온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칫하면요 정말 대형 사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또 무슨 범행 계획서가 나왔나? 뭐가 나왔길래? 야, 참 번호판이네. 번호판이 한두 개가 아니네? 왜 이렇게 많아? 저 옆에 위조수표 아니에요 다? 어머, 어머. 위조 수표 12장, 위조 번호판 2개, 훔친 번호판 4개 이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그 위조 번호판이랑 실제 훔친 번호판 크기가 숫자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티가 안 날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고 수표는 그 아르바이트로 하던 디자인 회사에서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와, 진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까 그래? 야, 이거 만약에 못 잡았으면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쌓였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또 뭐가 있었나요? 차량에서는 10명이 넘는 여자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그 최 씨의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아, 피해 대상자들이었구나. 선정해놓았구나 미리. 범행 타겟들. 그렇죠.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던 여자분들이 다 무사했나요? 설마 그 피해자 협박할 때 내가 3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묻었다고 했잖아. 다행히 저희가 일일이 여성분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추가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A인대행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던 여성들의 신상이었고 범행 대상자였죠. 앞으로 범행의 대상자. 그 범행 15일 전부터 범행 대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고 있었더라고요. 협박할 때 한 말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서 허풍으로 한 걸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뭐 그 와중엔 다행이네요. 그건 천만 다행이네요. 근데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한테는 왜 그런 짓을 했답니까?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직이 어렵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벌인 짓이라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후배 형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번호판을 어떻게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이었더라고요. 대부분의 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번호판을 떼갖고 가서 집에 와서 번호판을 만들고 차도 없었어요. 흰색 차량도 훔친 차량이었고 차도 한 번 훔친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 차량을 몇 번 빌려 타고 열쇠를 복사해서 또 차를 훔치기도 하고요. 자기 회사 사장 부인의 차를 주차해준다고 하고 몰고 도망간 적도 있고요. 야 이놈은 완전 상습범이었네. 상습법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했냐. 최 씨가 검찰에 송치될 때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있구나 싶었던 게 해맑은 표정으로 이제 형사님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서 일본 돈 10,000엔짜리 지폐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아, 진짜 정신 나간 놈이네 정말. 참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특수강도, 감금, 절도, 부정수표 거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납치했고 강간했잖아요. 아니 피해자에 대한 죄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조사받을 때까지만 해도 성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강도, 강간 등 혐의로 저희는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강도, 강간 혐의가 공소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아니 공소가 취소됐다니. 공소가 왜 취소가 돼요? 대체 왜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 성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였었어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경우들이 예상이 됩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도 피해자가 산에서 당했던 그 일을 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그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서 피해자는 아이고, 그게 거의 무슨 도망치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왜 피해자는 찾아가? 왜 찾아가냐. 피해자는 왜 찾아가냐 지켜줬어야지. 그거를.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었구나. 아이, 아 이것도 범죄야. 범죄예요 진짜. 이것도 범죄예요. 찾아간 것도 범죄지. 결국은 가해자의 입장만 도와준 꼴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즐겨봐 이 채널.